안녕하세요. DJ 로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경기도 신도시에 살고 있는 평범한 32살 여자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이 글을 쓰게 되었어요. 사실 이 이야기는 조금 화가 나고 조금 슬프기도 하고 때론 웃기기도 한 그런 이야기랍니다. 그동안 저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이렇게 공유하면서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나 그런 길을 걷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크네요. 저는 어릴 적부터 외국어에 관심이 많았고 그 덕분에 자연스럽게 번역가의 길을 걷게 되었어요. 직업 특성상 자유롭게 일할 수 있어서 낮에 카페에 앉아 번역 일을 하거나 반려동물과 산책을 즐기는 시간이 많아요. 누구나 꿈꾸는 자유로운 삶이라 생각하시겠지만 저도 나름 고민이 많답니다. 혼자 살면서 어쩌다 보니 동물들과 더 가까운 시간이 많아졌고 이런저런 우연이 쌓여 결국 우리 집에 귀여운 강아지 한 마리가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강아지가 저의 인생을 이렇게 뒤흔들 줄은 정말 몰랐죠. 솔직히 처음에는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기만 했던 강아지 덕분에 요즘 생각이 많아졌어요. 제가 데려온 강아지 때문에 벌어진 일들, 그리고 그 일들 속에서 제가 만난 사람들과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마음이 좀 복잡했어요. 남의 집안 이야기라든지 예민한 주제들이 섞여 있어서 솔직하게 말하기 어렵지만 이런 경험들이 제게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여러분들께도 어떤 교훈이 될 수 있을지 함께 나눠보고 싶거든요. 저는 외대를 졸업하고 번역가로 오랫동안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외국어에 능통했던 사람인지라 진로를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언어 능력뿐만 아니라 기타 지식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복수 전공에다가 유학까지 다녀온 뒤 나름대로 커리어를 쌓아가며 살고 있었죠. 직업 특성상 자유롭게 시간을 쓸 수 있어서 평소에도 제 마음대로 시간을 쓸 수 있고 볼 일이 있으면 낮에 자주 돌아다니곤 하는데요. 카페에 앉아서 번역을 하기도 하고 혼자 사색하는 시간도 즐길 수 있죠. 번역가라는 직업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거나 모르는 사람들은 나이도 조금 들어 보이는 여자가 회사에 있어야 할 시간에 자꾸 나타나니 백수는 아닌가 걱정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야, 너 좀 꾸미고 다녀라. 그게 뭐냐? 다 늘어난 추리닝에 화장도 하나도 안 하고. 이제 우리 20대 아니야. 아, 됐어. 내가 사람 만나는 직업도 아니고 굳이 꾸며봤자 뭐해? 어머? 얘 말하는 거 봐라. 너 결혼 안 할 거야? 아니, 꾸미고 다녀야 뭐가 성사가 되지. 그러다가 피부 금방 자글자글해진다. 뭘 좀 찍어 바르고 그리고 해야 남자들이 봐주지. 아, 나는 이게 편해. 그리고 나는 외모만 보고 호감 가지는 사람 딱 질색이야. 됐다 그래. 혼자 살아도 돼. 참 못 말린다. 그래. 누가 널 말리겠냐. 아, 그나저나 너 민수 선배 연락 받았어? 아, 아까 부재중 전화가 찍히긴 했던데 전화를 안 했네. 너한테도 연락 왔어? 아니, 최근에 선배가 유기견 센터에서 일하잖아. 눈이 아파서 버려진 애가 있다나 봐. 데려갈 사람이 안 나와서 곤란한 상황인가 본데. 네가 워낙 동물을 좋아하잖아. 그래서 전화했나 보던데? 저는 어릴 적에 넓은 들판이 있는 시골에서 살았고 워낙 동물을 좋아해서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작은 반려동물과 지내는 시간이 많았어요. 저희 부모님도 아픈 동물을 보면 그냥 못 지나치시는 분들이었고 저도 그런 따뜻한 성향을 물려받았는데요. 대학 시절부터 입양이 잘 안 되거나 아픈 아이들을 임시에 보호하기도 했어요. 그때 활동했던 동물보호 동아리에서 친하게 지낸 선배가 저의 이런 성격을 잘 알기 때문에 여러 번 부탁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눈이 안 좋은 강아지를 맡아달라는 연락을 보내왔죠. 저는 성인이 되고 나서 신도시로 이사를 오면서 혼자 적적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긴 했어요.
저희 집이 딸이 넷이라 항상 북적북적한 분위기였는데 유학도 다녀오고 혼자 신도시에 자리를 잡으면서 가족들과 따로 살게 되니 외롭기도 했어요. 그래서 때마침 그 연락이 내심 반가웠어요. 신민정이 바쁘네? 연락 한번 하기 어려워? 아니에요. 지수 통해서 이야기는 들었는데 많이 아픈 아이예요? 믹수견에 10살 넘은 아이라서 아무도 안 데려간다네. 병원을 자주 다녀야 할 것 같긴 한데 사람을 좋아해서 너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 그래요? 제가 그럼 이번 주말에 보러 갈게요. 직접 가서 보니 너무 예쁘게 생기고 성격도 밝은 아이라서 제가 데려오기로 마음먹었고 마침 집에서 가까운 곳에 새로 생긴 동물병원이 있어서 건강검진을 받기로 했죠. 꽤 큰 규모라서 원장 1명에 페이닥터 1명, 테크니션 2명이 있는 곳이었는데요. 오다 가다 간판은 봤지만 가본 적은 없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꽤 많은 손님들이 대기 중이었고 원장님은 40대가 넘은 남성분이었는데 워낙 봐야 할 동물들이 많아서 정신이 없어 보였어요. 저는 젊은 수의사에게 배정이 되었죠.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쁜 아이네요. 눈이 안 좋은가 봐요. 네, 방금 데려왔는데 집에 가기 전에 검진을 하려고요. 네, 상태를 보니까 눈이 거의 안 보일 것 같긴 한데 잠시만요. 한 감각이 없어지면 다른 곳들이 민감해지니까 놀랄까 봐 조심히 대해야겠네요. 수수한 외모에 큰 키, 젠틀한 태도를 가진 그에게 저는 바로 호감을 가졌고 아픈 동물이라고 해서 함부로 다루지 않는 모습이 멋있어 보였어요. 강아지 건강이 생각보다 안 좋고 나이도 많아서 2주에 1회씩 검진을 받으러 가야 했었는데 나이 차이도 1살밖에 안 돼서 우리는 금방 친해지게 되었죠. 그런데 선생님은 왜 수의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특별한 계기는 없었는데 어릴 적부터 동물들을 보면 마음이 선해지는 것 같기도 했고 다치거나 아픈 아이들을 보면 말도 못하는데 얼마나 힘들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밤을 새서 간호하고 싶고 내 손으로 직접 고쳐주고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수의사가 되었죠. 정말요? 생각보다 더 순수한 이유네요. 요즘에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 특별한 건 아닌데 그냥 마음이 가더라고요. 흡사, 부모님이 동물을 걱정하고 사랑스럽게 볼 때 나오던 따뜻한 눈빛을 남친에게 볼 수 있어서 더 설렜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만난 지 1달 만에 호감을 확인하고 연애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순수하고 착한 남친의 모습이 한없이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병원에 가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인상이 엄청 강하고 목소리가 엄청 큰 아줌마가 있는 거예요. 딱 봐도 얽히면 머리 아프겠다 싶어서 눈에 띄지 말자 생각하고 있었죠. 아니 근데 이 동네에서 믹스견을 키우는 사람도 있네. 신기하네. 어머 그러네. 시골 발발이 오랜만에 보네. 근데 쟤네들을 왜 병원에 데려오는 거지? 원래 똥개 아닌가? 에이 눈이 탁한 것 같은데 그래도 치료를 해야지. 노견이라 데려왔나 보네. 아우 나는 저런 개는 병균이 많을 것 같아서 싫어. 산책하다가 우리 강아지가 냄새라도 맡으려고 하면 바로 안아서 가버리거든. 우리 애 감염되면 어떡해. 비싼 돈 주고 영양제도 먹이는데 그럼 안 되지. 무리지어서 앉아가지고 하는 말이 저희 강아지 욕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듣자 하니 선을 넘더라고요. 이때부터 진짜 한마디만 더 하면 가서 따져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목소리 큰 아줌마가 킥킥거리면서 하는 말이 가관이었죠. 근데 저런 똥개들은 아프면 그냥 두지 않나? 굳이 치료를 하네. 돈이 많나? 자선 사업가인가? 저기요. 지금 말 다 하셨어요? 아니 진짜 듣자 하니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이면 다 해요? 어머 들렸나 봐. 미안해요. 아니 그럴 의도는 아니고. 뭐가 그럴 의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 하는데 남의 강아지한테 뭔 관심이 그리 많으신데요. 치료받으러 왔으면 조용히 받고 가시면 되지. 기분 나쁘게 그런 말을 왜 하시는 거예요?
아니, 종이 뭔가 궁금해서요. 믹스는 건강하니까. 요 동네 동물병원에서 처음 봐서. 뭐요? 아줌마, 이리 와보세요. 가만히 있으라니까 진짜. 아, 내 차례인가 보다. 나는 가야겠네. 미친 아줌마야, 뭐야? 제가 흥분해서 일어나가지고 다가가려 하니 그 아줌마는 급히 진료실로 들어갔고 저는 씩씩거리고 있었어요. 이날은 남친이 외근을 나간 날이라 저를 도와줄 사람도 없었죠. 제가 열을 내고 있으니 옆에 있던 아줌마들도 하나둘씩 일어났고 다 나갈 때까지 째려보고 서 있었는데요. 그때 외근 나갔던 남친이 들어왔어요. 응? 왜 그러고 서 있어? 무슨 일 있어? 아니, 미친 아줌마들이 우리 강아지를 욕하잖아. 기분 나빠 진짜. 다 머리채를 쥐어 뜯어버리고 싶다니까. 아니 대체 누가 그런... 엄마! 남친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갑작스러운 일이 발생했어요. 아니 글쎄 남친이 진료실에서 나오는 아줌마랑 눈이 마주치더니 엄마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저희 강아지를 욕했던 그 미친 아줌마가 알고 보니 시어머니였던 거예요. 시모도 적잖이 당황한 것 같았어요. 둘 사이를 눈치챈 남친이 저를 여자친구라고 소개했어요. 아, 엄마, 여기는 내가 만나고 있는 신민정 씨야. 민정 씨, 우리 엄마. 인사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이신지 몰랐네요. 어머나, 민망하게 됐네. 다음에 또 봐요. 너는 잠깐 여기로 오고. 너 외근을 나가면 엄마한테 말을 하고 가야지. 괜히 기다리게 하고 이게 뭐야? 올 줄 몰랐어요. 죄송해요. 딱 봐도 남친은 시모의 기에 눌려서 사는 것 같았어요. 다 큰아들 병원에 와서 큰 목소리로 떠드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죠. 가는 중에 머리를 왜 이렇게 하고 다니냐, 밥은 먹었냐, 왜 외근을 하는 거냐, 연쇄적으로 잔소리를 하자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같았어요. 남친이 불쌍하다고 느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말을 함부로 한 것에 대한 사과를 받아내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남친이 돌아오면 이야기를 해야겠다 싶었죠. 많이 기다렸지. 아까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자세히 들었어. 우리 엄마가 무례하게 말을 했던 것 같은데 미안하다고 하시네. 나도 상황을 잘 모르겠지만 엄마가 원래 좀 예민하셔. 아무리 예민하셔도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 어떻게 수의사 아들을 두고 강아지 급을 나누실 수가 있냐고. 사실 사연이 좀 있어. 네가 이해를 해줄지 모르겠지만 원래 우리 친할머니가 강아지를 10마리나 키우셨는데 젊을 적에 같이 살았다 보니까 똥 치우고 밥 주는 것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으신가 봐. 그래서 시골 강아지처럼 생긴 것들에 대해서는 안 좋게 생각하시는 편이야. 이해 좀 해줘. 순수해 보이는 남친에 대해서는 너무 좋게 생각했었는데 주변을 둘러싼 가족이 저런 모습이라고 생각하니 이 관계에 대해서도 약간은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시모 앞에서 너무 쩔쩔매는 것 같아서 제가 사람을 잘못 봤나 싶기도 했죠. 첫 단추가 잘 깨어지지 않는 듯한 느낌이라 망했다는 생각도 들면서 남친에게도 시모와 비슷한 모습이 있을까봐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도 납득이 되지는 않아. 이번 건은 정말 심하셨어. 나 이런 거 못 참는 거 알잖아. 맞아, 네 기분 이해해. 나는 할머니가 키웠던 강아지들이 아직도 그리워. 다들 동네 사람들이 못 키우겠다고 해서 버렸던 것들인데 할머니가 걷어서 키우셨거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수의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고. 동물들이 무슨 죄겠어. 그래, 똥개니 뭐니 솔직히 너무하셨어. 그래도 우리 엄마 착한 면이 더 많아. 겉보기엔 강해 보이고 말을 툭툭 내뱉긴 해도 좋은 사람이야. 오늘 한번 이런 일을 겪은 거지만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그래 보이는 걸 거야. 편견 가지지 않아줬으면 좋겠어. 자기 엄마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 사실 너무 엄마 편을 드는 거 아닌가 했었어요. 그래도 동물을 사랑하는 예쁜 마음도 있고 내 화를 풀어주려 하는 것 같으니 그냥 넘어가야겠다 생각이 들었죠. 아까 사과도 받았으니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자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 집안 뭔가 쎄하다.
너 조심해야 할 것 같은데?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이번 한 번이니까 참고 넘어가 보려고.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잖아. 이게 반복이 되는지를 봐야겠지만. 아니, 아들 잘된 집안 치고 엄마가 목소리 안 큰 집안이 없더라고. 나도 요즘 친구들을 자세히 보면 다들 남자애들이 엄마한테 잡혀 살아서 결혼하고 나서 고부 갈등 때문에 깨지는 게 다반사야. 대학 동기들 중에서도 잘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 금방 헤어지고 금방 이혼하더라고. 너도 한번 결정할 때 신중하게 해. 그러니까 진짜 고민을 좀 해봐야겠어. 그 뒤로 남친은 더 저에게 지극정성 잘해주었고 눈 딱 감고 넘어가줘야겠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저를 공주 대접해주었죠. 그 사건은 점점 기억 속에서 잊혀졌고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더 알아가며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관계가 깊어질수록 남친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었죠. 알고 보니 남친네 집은 편부모 가정이었는데요. 중학교 시절 아버지가 보증으로 운영하던 회사를 날려먹고 어머니랑만 살아왔다더라고요. 친구에게 이걸 말했을 때에는 마마보이 아니냐며 웃더라고요. 야, 너 초장에 잘 결정해라. 그런 마마보이들은 같이 살면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당할 수밖에 없는데 너 살 수나 있겠냐? 너같이 자유로운 애가 퍽이나. 아, 진짜 그런가? 하긴 사람은 너무 좋은데 줏대가 없어. 도망갈 수 있을 때 도망가.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 아줌마 분명히 이상해. 사고 칠 거라니까. 아들 집안 가구까지 다 골라주는 부모가 어딨어. 대학생도 아니고 이제 독립할 나이인데 자기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말이다. 제 성향상 결혼을 하더라도 시댁의 간섭이나 도움을 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전들이 문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고 친구들이 걱정하는 이야기도 있고 한번 제대로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눠보자는 생각이 들었기에 약속을 잡고 예비시댁에 방문했습니다. 빈손으로 가기 뭐해서 과일이라도 들고 가며 최대한 밝게 인사하려고 노력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어머나, 수고했다. 아유, 뭘 이런 걸 다 사왔어. 아니, 이 사람이 어머니 과일 좋아하신다고 그래서요. 초대해 주시는 건데 빈손으로 올 순 없죠.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사람이 속이 깊네. 그래, 어서 들어와요. 시모는 처음에는 저를 보고 엄청 반겨줬어요. 잘 왔다고 하면서 손도 잡아주고 여러 요리들도 차려놓고 손님 대접하듯 웃으며 따뜻하게 대해줬죠. 거의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더라고요. 갈비찜에 꽃게탕에 누가 봐도 손님을 대접하려고 한 음식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조금 이상했던 건 저에 대한 정보에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어릴 적에 어디 살았는지,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어떤 성격인지 등을 말하고 있는데 너무 시큰둥한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말을 끊으면서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너 직업이 정확하게 뭐지? 아, 모르셨구나. 저 번역가예요. 번역가? 그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책 번역하고 이런 거 말하는 건가? 보통 제 직업을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번역가라고만 설명했더니 표정이 굳으면서 이후 질문들을 했어요. 뭐 직장이 따로 있는 건가? 워낙 우리 때에는 없던 직업이긴 하니까 가늠이 안 되네. 어느 정도 벌려나? 저 남부럽지 않게 벌죠. 어떤 회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프리랜서고 여자들 중에서는 그래도 저 뛰어넘을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 그럼 다행인데 뭐 본 게 없으니 믿을 수가 있어야지. 네? 그러면 어떤 대답을 원하세요? 이게 진짠데. 뭐 원하는 게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시모는 뭔가 원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았어요. 탐탁지 않아 하는 것도 어떤 말들이 듣고 싶은 것 같은데 도대체 무엇인지 가늠하기가 어려웠죠.
저는 답답한 걸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고 저번에는 시모가 그냥 피해서 사건이 무마가 되었지만 이번에는 아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면 돌파를 해보려고 했죠. 어머니, 뭐 답답하신 게 있으시면 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표정은 안 좋으신데 계속 원하는 것은 없다고 하시면서 의미심장한 질문들만 던지시니까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뭘 원하시는지, 뭐가 알고 싶으신지 알려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니, 뭐 원하는 게 있겠니? 근데 우리 아들이 6년 공부하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건 알고는 있는 거지? 아이고, 어머니, 제가 그걸 모를까 봐서요? 그런 질문하시는 의도가 뭐예요? 시모는 답답하게 웃으면서 동물병원에서처럼 비꼬는 느낌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얘가 워낙 공부를 잘했거든. 원래는 의대도 갈 수 있었는데 그렇게 고집을 부려서 수의사가 됐다고 하는 말이에요. 아주 황소고집이어서 내가 한참을 말렸는데도 안 되더라고. 본인이 원하는 거 하고 있는데 그게 왜요?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 건데요? 아휴, 원래는 의사 대접받아야 하는 아이라고. 또 공부를 어찌나 길게 했는지 삼수까지 시키느라고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다고. 아는가 몰라? 남친은 시모가 하는 말들을 들으면서 난감해하는 것 같았고 자꾸 대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길래 뭔가 프리랜서인 나와 급이 안 맞다는 말을 하는 건가 싶어서 기분이 확 안 좋아졌어요. 시모가 어떤 의도로 말을 몰아가는지 알 것 같아서 오히려 더 대차게 나갔죠. 요즘 뭐 그 정도 공부 안 하는 사람 있나요? 사는 구실하려면 열심히 해야죠. 저 정도면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어머니. 제 친구들 저 정도는 널리고 깔렸어요. 그리고 부모가 자식 지원해주는 게 뭐 힘든 일인가요? 다 알고 하는 고생인데. 아들 자랑 안 하고 사시는 것도 아니고. 그래. 너 말 잘했다. 안 그래도 보여주고 싶은 게 있었는데 얘가 어떻게 성적이 올랐는지 아니? 내가 성적표 모아둔 게 있어서 같이 보러 가자. 응? 이러더니 갑자기 일어나서 제 손을 끌고 방으로 끌고 가려고 했어요. 무슨 성적표를 도대체 보여준다는 건지 어이가 없었죠. 거실에 앉아 밥을 먹고 있다가 갑자기 저를 끌고 간 거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당황한 것은 남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냐며 따라오려고 했는데요. 너는 사내 녀석이 어디 여자들 말하는데 오려고 하는 거야? 가만히 앉아 있어. 어머니, 이거 놓고 이야기하세요. 남친은 어머니가 윽박을 지르니까 아무 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고 저는 확실히 집에 와보니까 남친이 엄마한테 함부로 못하는 게 너무 잘 보여서 답답했어요. 어찌나 힘이 세던지 저를 무작정 끌고 가서 방문을 슬며시 닫더라고요. 저는 뭘 하려나 해서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노려봤어요. 손 좀 줘봐. 내가 써줄 게 하나 있어.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냐고요? 시모는 볼펜을 가지고 제 손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저는 안간힘을 써서 손을 빼려고 하는데 계속 가만히 있어 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잘 모르는 게 있어서 확실하게 알려주려고. 우리 아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내가 어떻게 그렇게 고생했는지 알아야 하잖아? 아니, 그걸 누가 몰라요. 공부 잘했으니까 수의사가 됐겠죠. 그러니까 펴고 있어봐라. 내가 확실히 알려줄 테니까. 지금은 띄엄띄엄 하는 것 같으니. 그리고 글자를 써내려가기 시작하는데 잘 보니 본인 계좌번호를 적는 것 같았어요. 계좌번호를 지금 적으시는 거예요? 그래. 이게 우리 아들 성적표니까.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가 우리 아들 성적표지. 지가 그냥 공부를 잘한 줄 아나. 내가 얼마나 뒤에서 뼈 빠지게 고생했다고. 참, 그래서요. 어떻게 하길 바라시는데요? 다른 거 바랄 거 없다. 너희들 결혼하면 어차피 둘이 알아서 먹고 살 텐데 나는 생고생해서 누구 좋은 꼴 시키는 거니? 곱게 키워서 직장도 변변치 않은 너한테 줘야 한다니. 아휴, 억장이 무너지는구나. 어머니, 말이 좀 심하시네요. 됐고, 너를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결혼은 니들 둘이 하는 것이니 상관없다. 대신 나도 내 인생 살아야 하니 보상을 좀 해줘야겠다. 다른 거 필요 없고 다달이 200씩 여기로 보내면 된다. 이런 말을 듣고 보니 왜 이렇게 빠르게 저를 보고 싶어 했는지가 이해가 되었어요. 아들을 훈장이나 보험처럼 생각하던 시모는 자기가 받아야 하는 합당한 대우를 원했던 거였어요. 그걸 말하려고 이렇게 재촉을 했던 거였더라고요. 어쩐지 저랑 그다지 좋은 첫인상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빨리 보자고 하는 것이 이상했죠. 돈이면 다 되는 이 집안이 참 놀라울 정도이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 자라서 기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도 이해가 되었어요. 우리 기이한 아들 너한테 아까워서 어떻게 주냐. 나도 남들 부럽지 않게 금이야 오기야 키웠다. 사람은 다 급이 있는데 솔직히 급이 맞지는 않는 것 같다. 말이 좋아 프리랜서지. 뭐 그냥 백수나 다름없는 거 아니냐. 우리 아들 지금까지 키우는데 식당 일이며 청소며 하지 않았던 것이 없다. 나도 이제 노후 준비도 해야 하고 돌려받아야 하겠다. 뻔뻔하게 눈을 똑바로 보고 이야기하길래 그나마 잘 보여야겠다는 마음도 없어지면서 더 이상 상종도 하고 싶지 않고 해야 할 말 다 하고 나와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참나, 제가 왜 그래야 하는데요? 어머니, 제가 자식 키워주셔서 감사하다 해야 하나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뭘 받으려 하세요? 그래도 이 정도면 감지덕지하고 데려가야 하는 거 아니냐? 너무 밸런스가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데 200도 싸다. 저한테 돈 맡겨 놓으셨어요? 뭘 이렇게 당당해. 어이가 없네. 돈에 미친 집안인가 싶어서 한숨을 쉬며 문틈을 보게 되었는데 살짝 열려있는 곳으로 귀가 보이더라고요. 남친이 몰래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남친도 이 상황을 모르고 있지는 않은 거구나. 근데 나서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고 있는 거구나. 판단이 딱 섰어요. 시모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말리려고 하지도 않는다면 앞으로도 이렇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 두 모자가 나를 아주 호구로 보는 것 같아서 그냥 시모가 뭐라고 하고 있던지 말던지 문을 확 열었어요. 남친은 깜짝 놀라서 얼어있었고 멀뚱히 저를 보고 있는 얼굴 위에 볼펜으로 어지럽게 숫자가 써진 손바닥을 펼치며 물어봤죠. 이거 보여? 이게 뭐인 것 같아? 이게 뭔데? 이 손 치워. 아니, 못 치워. 이거 뭐냐고. 네가 똑똑히 말해. 나 이러려고 불렀니? 이거 뭔지 네 눈으로 봐. 이게 뭔지. 어? 나는 모르는 일이야. 이거 치우라고. 진짜 너 멍청하구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겠니? 남친은 생각보다 더 힘이 없고 줏대도 없더라고요. 제가 단호하게 말하니까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저랑 시모 사이를 번갈아가며 쳐다봤어요. 뭘 어리바리 하고 있어. 당장 설명하라고. 어디서 지금 큰 소리를 내는 거야? 감히 내 아들한테. 하여튼 못 배워먹은 것들이 소리만 크고 드세기만 하니까 답이 없다. 조용히 못해? 대기나 조용히 하세요. 지금 누구를 호구로 하나? 야, 네가 말을 해보라고. 너 입 없어? 그 좋은 머리 가지고 왜 말을 못하니? 이거 하나 정리를 못하는데 무슨 고학력자야. 머리는 뭐 장식으로 달고 있어? 시모는 제가 남친한테 뭐라고 하니 계속 옆에서 뜯어 말렸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 그 여자가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제 손을 잡았지만 단칼에 뿌리쳤고 다시 남친 얼굴 앞에 손을 바짝 갖다 대며 물었죠. 바보 같은 남친은 말을 더듬다가 조금씩 말을 했죠. 엄마가 나를 키우느라 너무 고생하니까 돈을 그 정도 이야기한 것 같아.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우리가 결혼하게 되어도 서로 부모님들을 자기 부모님처럼 생각할 테니까 200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뭐가 괜찮은데? 미쳤니? 괜찮고 안 괜찮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지금 돈으로 보는 거야? 너는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사람인가 보다? 이게 네 성적표니? 돈으로 보는 건 아니지. 근데 200이 부담이 되는 건 아니잖아. 왜? 부담이 되려나? 야, 이 멍청한 놈아. 지금 그걸 할 말이라고 해? 그리고는 그대로 따귀를 한 대 갈겨버렸어요. 이런 호구를 지금까지 사귄 건가 싶기도 했고 발등을 찍고 싶었어요.
이대로 결혼하면 내 앞에서 맨날 지 엄마 편을 들겠다 싶어서 선을 딱 그어야겠다 생각이 들었죠. 저는 이런 부당한 상황에서 당하고는 못 살거든요. 푼수 같은 게 제가 돈을 얼마나 줄 수 있는지 떠보는 말을 하길래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야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너도 쫑이다. 전문직이면 뭐하냐? 사리 판단 하나 제대로 못하는데. 네가 배우면 얼마나 배웠어? 너 지금 어디서 손을 올려? 이리 와! 집안이 콩가루구만. 돈에 미친 것도 아니고 이런 아들 키우셔서 좋으시겠어요. 자기 구실 하나도 못하는 새끼 어디다 내놔도 사가지도 않겠네요. 야, 이 푼수 같은 놈아. 이러려면 엄마랑 결혼하지 그랬니? 이 중에서 네가 쓸 제일 높게 보는 사람인데 네가 뭔데 귀한 내 아들한테 손을 대. 무식한 게 하여튼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네. 참나, 말은 바로 합시다. 저기요, 무식? 진짜 무식한 건 이 집안 아니에요? 씩씩대는 시모한테 한 발짝 다가가서 코앞에 서서 말을 했어요. 다시는 내 앞에서 돈 이야기 못하도록 귀를 눌러줘야 할 것 같았어요. 아들 나온 학교요. 뭐 얼마나 대단한데요. 제 주변에 널리고 깔린 게 그 정도 애들이에요. 그리고 잘 모르시나 본데 저 외대 출신에 영국으로 유학도 다녀왔습니다. 뭘 알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유학? 무슨 유학? 뭐 말을 하면 압니까? 번역이라고 하니까 그냥 해석이나 하는 사람인 줄 아는 사람한테 말을 해봤자 소용이 있는가 싶네요. 당신네 아들 6년 공부한 거? 나 외국물 먹다가 이제야 한국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거고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뭔 일을 하는지도 잘 모르시죠? 제가 어떻게 맨날 핑핑 놀면서 신도시에 살겠어요. 생각을 좀 해보세요. 시모는 유학을 다녀왔다는 소리에 적잖이 당황한 듯 보였어요. 이거는 남친도 모르는 사실이었거든요. 남들한테 설명을 하면 말도 길어지고 잘난 척하는 것 같아서 굳이 이야기하지 않는 정보인데 지금은 꼭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어요. 저도 남들이 무시하는 발언을 하면 꽤 강하게 나가는 편이라 이런 것들을 한번 따지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물고 늘어지는데요. 두 사람이 저를 바보처럼 여겼으니 저도 맞대응을 해야겠다 싶었던 거죠. 나 의학 번역가고 일반 언어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네 아들이 공부한 정도로 의학 지식도 있어야 하는 건데 뭐 말해도 알아들으세요? 아니, 나한테 그런 말 한 적 없었잖아. 무슨 의학 번역을 말하는 거야? 거짓말이지? 믿기 싫으면 믿지 마, 멍청아. 이래서 무식한 집이랑은 대화가 안 돼요. 벙쪄있는 모자에게 아들하는 공부보다 배는 한 거라고 아들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냐며 따지기 시작했어요. 고분고분할 것 같았던 제가 소리를 지르니 점점 시모의 기가 죽는 것 같았어요. 당신 아들 키우는 돈보다 내가 공부한 돈이 더 많이 들었을 거예요. 뭘 알아야 판단이 좀 되지. 아이고, 무식은 그쪽 아닌가요? 공부 좀 하고 계좌번호 들이미시지. 제가 대놓고 깔보기 시작하니 시모가 아무 말도 못하고 씩씩거리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사실 의대가 실력이 안 되었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진짜 병에 걸려야만 만날 수 있는 의사보다는 의학이 필요한 사람에게 정보를 잘 전달하는 번역가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에 이 길을 걸었던 것인데요. 병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전달하거나 지금도 임상연구 보고서나 학술 논문 같은 것들을 번역하는 일을 주로 하다 보니 한번 실수하면 큰일이 날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만큼 실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분야라서 수천만 원씩을 한꺼번에 벌곤 하죠. 제가 시간을 나름대로 알아서 쓰면서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스펙이 되기 때문이었어요. 아무나 못 가는 길이기도 했고 커리어를 잘 쌓아나가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었죠. 야, 나도 너만큼 공부했어. 어디 가서 자랑하지 마라. 그리고 진짜 사고력이란 게 마비가 된 거니? 이런 집에 나를 데려오면서 안 쪽팔리디? 너 당장 나가. 우리 아들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당장 나가! 예, 나가려고요. 근데 할 말은 하고 나갈랍니다. 집안을 보면 사람을 알 수 있다던데 오늘 와보길 잘했네요. 자기 자식을 앞세워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시모의 태도에 치가 떨렸어요. 상견례를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싶었죠. 씩씩거리면서 운전을 하는데 전화가 연이어 계속 오더라고요. 남친이었는데 당연히 안 받았고 차단을 해야겠다 싶었어요. 폰을 보는데
장문의 글과 사진이 와 있었는데 진짜 이 대목에서 저는 멍청한 건 답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자 내용의 요지는 내가 미안하다. 근데 나도 너보다 못난 사람은 아닌 것 같다며 자기 월급 명세서 사진을 보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호구 같을 수 있을까요? 너무 짜증이 나서 당장 전화를 걸어서 욕을 해줘야겠다 싶었어요. 야, 너 어쩌라고 이런 걸 보내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헤어져. 나 절대 못 헤어져. 내가 너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고 너도 날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리고 나 그래도 월에 500은 벌어. 나 못 버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쩌자고. 500이 뭐 자랑이니? 그런 말하면 내가 꼬리 내리고 너한테 갈 줄 알았어? 멍청한 놈아. 끊어. 평생을 너네 엄마 뒷공문이나 쫓아다니면서 살아라. 그 돈 버는 거 저한테 알려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건가 해서 코를 납작하게 눌러주고 싶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통장 잔액이랑 부동산 계약서들을 찍어서 보냈고 이것도 일부인데 잘났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했죠. 앞으로도 조용히 살라고 보내고 차단을 때려버렸어요. 다음날 아침 개운하게 눈이 떠지더라고요. 호구를 없애서 그런지 잠을 푹 자고 늦게 일어나서 강아지 산책을 하러 나가는데 우리 집 앞에 시모가 서 있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말하려고 온 거야. 참나. 가세요 그냥. 험한 꼴 당하기 싫으면. 이제 와서 태세가 저렇게 전환되어 나오는 게 질려버리더라고요. 제 돈을 보고 태도가 저렇게 확 바뀌다니. 이 정도 돈도 없었으면 얼마나 무시를 했겠어요. 딱 잘라서 말하고 돌아서려 하니 글쎄 길거리에서 제 손을 붙잡고 무릎을 꿇더라고요. 제발 우리 아들 버리지 말아다오. 내가 잘 몰라서 그런 거 아니겠니? 가방끈이 긴 네가 이해를 해줘야지. 의학 번역가가 뭐길래 도대체 월 1000 이상을 버는 건지 내가 어젯밤 내내 알아봤다. 우리 아들이 이제 사회생활을 해서 미숙했던 것 같다. 내가 잘할 테니 돌아오렴. 시모는 눈이 퀭해져서 두 손으로 저에게 싹싹 빌더라고요. 어제 남친에게 보낸 사진을 보고 깜짝 놀라서 제 직업에 대해서 알아본 것 같았어요. 인터넷에 간단하게 검색만 해봐도 나오는 정보들을 읽고 깜짝 놀라서 온 거였는데 얼마나 속이 보이던지. 추하게 진짜 왜 이러세요? 이러면 제가 뭐 그냥 넘어갈 줄 아셨어요? 저는 당신처럼 돈이 전부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런 집안하고는 상종도 하기 싫어요. 어제부로 정 다 떨어졌으니까 이거 놓으세요. 한 번만 봐줄 수 없겠니? 너희들 서로 좋아했던 시절이 있는데 이 부족한 늙은이 때문에 어떻게 갈라설 수가 있니? 너희들 결혼한다고 하면 내가 손 다 떼고 조용히 살 테니 다시 생각해보렴. 됐어요. 머저리 같은 아들 지금껏 잘 키우셨던 대로 잘 키우세요. 허우대만 멀쩡하지 약간 모자라니까 생각 없고 돈 많은 여자들 많이 줄을 설 거예요. 이 동네에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동물병원에서 수다 떨다가 맘에 드는 여자들 오면 주선하세요. 저는 여기서 똥물에 젖을 생각 없습니다. 시모는 뿌리치고 가는 저를 연신 잡으려고 했지만 저는 더 이상 잡힐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단호하게 말하고 집으로 들어왔죠. 그 뒤로도 남친이 집 앞으로 계속 찾아오고 다른 번호로도 연락을 하더라고요. 그 뒤로 강아지가 아파도 그 동물병원으로는 절대 가지 않았어요. 저는 워낙 성격이 확실한 사람이라 한 번 끊으면 두 번 다시는 기회가 없는 편이에요. 후회도 없고 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데 굳이 남자를 끌어들여서 살 필요는 없잖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 오히려 멍청한 남자 만나서 팔자 망치는 것보다 이렇게 정리하는 편이 훨씬 나아요. 그날 밤에 그 집에 안 갔다면 저는 그대로 결혼해서 살고 있었겠죠? 그 생각을 하니 간담이 서늘해지더라고요. 야, 진짜 미친 거 아니냐? 해외 토픽감이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나도 어처구니가 없다. 우리 집 인사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다니까. 아니 근데 그 아줌마 나도 이리저리 듣다 보면 그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가 봐. 아들 잡아먹는다고 다들 난리도 아니더라고. 너 그런 집 들어갔으면 다달이 200은 무슨 더 달라고 했을걸? 단칼에 자르고 나온 게 다행이지. 요즘 그렇게 사는 집이 어딨니? 진짜 적반하장도 유분수다야. 그러게 말이다.
진짜 천만다행이지. 한 번만 더 집 앞에 찾아오면 확 경찰에 신고해버리려고. 진짜 그래라 얘. 그리고 거기 병원도 소문 안 좋던데. 들었어? 아마도 잘린 것 같더라고. 원장 혼자서 진료를 보고 있던데? 요즘 안 가봐서 몰랐지. 진짜 그래? 친구는 정확한 사정을 다 알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친구가 보기에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는지 저한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 보인다라고. 그 후로 2주 정도 오다 가다 남친을 살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한 번도 남친이 보이지 않았다고 하길래 저도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싶었어요. 솔직히 저도 그때 좀 불안한 마음이 들긴 했죠. 사람이라는 게 뭔가 평소와 다르면 직감적으로 이상함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서 조금 마음이 불편해지긴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병원 앞 카페에 들렀을 때 카페 사장님이 무심코 남친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남친이 얼마 안 가서 병원에서 잘렸다는 이야기를 하셨죠. 저랑 남친이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셨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그 사실을 전해주신 거였어요. 사장님은 자세한 사정은 모르셨지만 남친이 병원에서 잘리고 나서는 그곳에서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가슴이 먹먹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일이 흘러갔을까 싶더라고요. 남친은 어렸을 때부터 공부만 하느라 다른 일을 많이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일을 잘 해내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공부는 참 잘했는데 사회생활이나 직장에서의 업무 처리 능력은 부족했죠. 거기에 더해 그의 어머니가 자꾸 병원을 들락날락하며 참견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점점 그 어머니가 아들을 망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남친이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어머니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 속에서 사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죠. 아무리 성인이 되었어도 자립하지 못하고 어머니의 그늘 아래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은 정말 씁쓸했어요. 그 뒤로 남친이 이리저리 선을 보고 다닌다는 소식도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후로는 그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게 됐어요. 사실 그와의 관계가 끝난 순간부터 제 삶에 그가 차지하는 부분은 많이 줄어들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비중은 점점 더 작아졌거든요. 오히려 이제는 그와의 관계가 끝난 것이 다행이란 생각까지 들 정도였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는 일들은 하나하나 다 이유가 있다고 하잖아요. 저도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이 깨달았어요. 저는 그 일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죠. 남친과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그는 참 순수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에 반해 그와의 관계를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 사람의 겉모습만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이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중요한 순간이 찾아오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법이거든요. 그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서 사람의 본질은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달려있다는 걸 절실히 느꼈어요. 그 경험 이후로 저는 결혼이나 사랑에 대해 더 성숙한 시각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한 사람만 보고 사랑을 결정하는 게 전부인 줄 알았죠. 하지만 이제는 그 사람을 둘러싼 환경이나 그가 가진 가치관까지 함께 봐야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단순히 그 사람의 외모나 조건만 보고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번 일을 통해 알게 된 거죠. 외모나 스펙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그 사람이 속한 배경이나 주변 사람들과 나의 가치관이 맞지 않으면 결국 그 관계는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란 걸 배운 거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을 선택하는 일은 그 사람만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가족, 친구,
그가 살아온 배경과 문화까지 함께 선택하는 일이더라고요. 이번 일을 통해 저는 그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쉽게 판단했지만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고려하지 않으면 결국 후회하게 된다는 걸 알았죠. 그리고 이 경험 덕분에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도 더 잘 알게 됐어요.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어떤 가치관을 가진 사람과 함께 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게 된 거죠. 앞으로는 저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살고 싶어요. 저를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고, 그런 사람과 함께 미래를 그려나가고 싶어요. 이제는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제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저 상대방에게 맞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면서도 상대를 사랑할 수 있는 관계를 원하게 됐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 가치를 잃지 않고 나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힘들더라도 자신을 위해 더 나은 선택을 하세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크게 달라지거든요. 당장은 고통스러울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나 자신에게 떳떳할 수 있는 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배웠어요. 그러니 절대 자신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니까요. 이렇게 글을 마무리하면서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이 배웠고 또 그만큼 성장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더 당당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내 인생을 살아가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자신을 믿고 자신의 가치를 지켜나가길 바라요. 우리가 모두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할게요. 안녕하세요. DJ 서영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프고 나서야 깨달은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저는 아플 때 나에게 무한한 믿음과 애정을 주는 사람들 덕분에 건강해질 수 있었어요. 반대로 나에게 악영향과 독만 주는 사람들 때문에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죠. 이 사연을 통해 뻔뻔하게 제 건강을 앗아가려 했던 시어머니와 시누이에 대해 말해보려고 해요. 저는 남편과 30 중반에 만나 결혼하게 되었어요. 남들보다 조금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왜 결혼을 늦게 하게 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하려면 제 20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패션 회사에서 일하는 게 꿈이었어요. 패션 관련 대학에 입학해 졸업을 하면 취직이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생각보다 차갑더라고요. 사람들이 유독 선망하고 원하는 회사가 패션 쪽에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취직하는 것부터가 난관이었죠. 분명 취직 전엔 자신감이 넘쳤는데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면 볼수록 자신감이 떨어지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가 없었어요.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다시 취업을 준비했죠. 여러 번의 도전 끝에 저는 작은 패션 회사에 취직해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제 고생 끝 행복이 시작될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 행복 끝 고생 시작이더군요. 밥 먹듯이 야근을 해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항상 부족했죠. 주변 친구들보다 늦게 취직한 탓에 조급함이 앞섰던 것 같아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참 열심히 일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청춘을 바쳐가며 일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니 벌써 30이 훌쩍 넘어 있더군요. 일에 대한 고민이 많고 흔들리던 시기에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기계설비 회사에서 인사팀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언제나 저와의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었죠.
남편은 매번 만날 때마다 참 한결같은 사람이었어요. 그 모습이 저를 결혼까지 이끌더군요. 그렇게 저는 30 중반에 결혼하면서 안정감이 생겼어요.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는 느껴보지 못한 기분이었거든요. 결혼하면 잘 살까? 걱정했던 것과 다르게 남편과는 큰 트러블 없이 지냈어요. 하지만 그 안정감도 직장 생활 앞에서 무너지더군요. 패션 회사는 트렌드에 민감하고 어리면 어릴수록 유리한 점이 많은 업종이라 위기를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 다니던 회사가 크진 않았지만 복지도 괜찮고 대표 마인드도 좋아 만족하고 있었는데 어린 직원들이 계속 들어오니 고민이 되더군요. 이제 슬슬 내 일을 해야 하나? 아니면 이 회사에서 더 일을 해야 하나 고민에 빠졌어요. 이런 고민들로 머리가 복잡한데 시누이는 거리낌 없이 저에게 전화해 가끔씩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고요. 언니, 이번 여름 휴가 때 어디 가요? 나랑 오빠, 언니랑 엄마 모시고 해외여행 한번 다녀오는 거 어때요? 지금부터 준비해도 겨우 일정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언니가 한번 잘 알아봐요. 아가씨, 저는 여름 휴가를 따로 낼 상황이 아니라서 여행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언니, 내가 먼저 언니 생각해서 여행 제안한 건데 그렇게 바로 거절하면 내가 뭐가 돼요? 아무튼 혼자 바쁜 척은 다 한다니까. 저도 바쁜 척 하는 거였으면 좋겠네요. 근데 진짜 바빠서 그래요. 언니가 이러니까 우리 엄마가 언니를 안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언니가 먼저 우리 엄마 모시고 여행 가자고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내가 먼저 이렇게 연락을 해야겠어요? 아가씨, 저도 지금 좀 바빠서요. 더 통화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언니, 고마운 줄 알아요. 우리 엄마 같은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시어머니 나 몰라라 하는데 눈 감아주시는 분 별로 없어요. 시간이 지나도 남편과의 관계는 나쁘지 않았어요. 서로의 선을 잘 지키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슬슬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시어머니는 결혼 전엔 오히려 무심하게 남편과 저를 대하시더니 결혼 후 시누이와 함께 저를 한 번씩 건드리시더라고요. 저는 그럴 때마다 회사 일이 바쁘다며 전화를 끊어버리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대면하는 자리를 되도록 피해 다녔죠. 남편도 제 일이 바쁜 걸 잘 알아서 딱히 별말은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런 자잘한 말다툼이 반복되니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더군다나 회사에서 심하게 압박을 받고 있는 터라 정신적으로 더 힘들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복부가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시간이 지나니 복부에 압박감이 들고 먹는 것들이 소화가 잘 되지 않더라고요. 갑작스러운 통증이 나타나기도 했고요. 급격하게 살이 빠졌어요. 이건 아니다 싶어 병원을 찾아갔더니 난소 낭종 때문에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갑자기 몸이 아프다 생각하니 두려움이 앞섰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내 몸을 혹사하면서 열심히 살았나 후회도 했죠.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저는 친정으로 달려갔어요. 부모님이 보고 싶더라고요. 몸이 회복될 때까지만 좀 쉬면 안 되겠어? 너 그동안 정말 열심히 회사 다녔잖아. 이제 조금 쉬어. 몸이 편해야 아픈 것도 빨리 낫는 거야. 응? 엄마 말 들어라. 나도 내가 왜 이렇게 악착같이 살았나 싶어. 엄마 말대로 나 이번 기회에 조금 쉬었다 가려고. 걱정 마. 수술 잘하고 치료 잘 받을게. 그래. 아프면 다 소용없는 거야. 아무 생각 말고 그냥 쉬어. 알았지?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마음먹으니 두려움이 앞섰지만 지금이 아니면 그곳을 나오지 못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오늘 병원에 갔던 이야기와 건강을 위해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말했죠. 남편은 의외로 무덤덤하게 제 퇴사를 받아들였어요. 당신 몸 아픈 것부터 잘 관리해.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든 잘 되겠지. 당신도 너무 걱정하지 마. 나도 모아놓은 돈 있고 꽤 오래전부터 내일 하고 싶어서 계획해둔 것도 있으니까. 그래, 난 당신 걱정 안 해. 알아서 잘하는 사람이니까. 병원 잘 다니고 수술 일정 나오면 알려줘. 그렇게 저는 오랫동안 상상만 하던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어요. 비록 몸이 아파서 한 선택이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제 몸을 잘 돌보겠다고 마음먹었죠. 저는 건강 때문에 일을 그만둔 후 생활 패턴을 찾으려 노력했어요. 잠은 최대한 빨리 자고 자연스럽게 눈이 떠질 때 일어났죠. 고작 일주일을 이렇게 지냈는데 몸이 정말 좋아지는 기분이었어요. 조금 더 빨리 회사를 그만두지 못한 걸 후회할 정도였죠. 통증이 있는 낭종이 있었던 터라 통증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건 아니었지만 이전보다 통증도 참을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수술이 잘 되면 금방 건강해질 것 같았어요. 마음이 편하니 잠도 잘 오더라고요. 회사에 다닐 때는 불면증에 시달렸거든요. 시간이 갈수록 남편의 걱정은 늘어가는 것 같았지만 저는 수술 후 잘 회복해서 남편의 짐을 덜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평온한 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예, 주영이가 그러더라. 너 회사 그만뒀다고? 그게 사실이야? 네, 어머니. 제가 몸이 안 좋아져서요. 수술 때문에 일을 잠깐 쉬게 됐어요.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너 이러려고 결혼했니? 내 아들 혼자 일하게 하려고? 네가 이렇게 놀면 우리 아들은... 어머니, 제가 계속 집에서 쉬겠다는 게 아니라요. 몸이 아파서 일할 수 없어요. 수술 잘하고 회복해서 다시 일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믿어? 이렇게 말해놓고 우리 아들이 번 돈으로 먹고 놀려고 하는 거지? 내가 이 결혼을 말렸어야 했는데. 어머니, 저도 모아놓은 돈 있어요. 남편 힘들게 안 할 테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대출금은 어쩔 거냐? 이 집 살 때 받은 대출금은 어쩔 거야? 그걸 혼자 갚으라고 생각도 없이 이렇게 쉬어? 어머니, 저 지금 아파요. 이제 그만하세요. 자꾸 이러시면 저 어머니 연락 못 받아요. 시어머니는 제가 아프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은 듯 보였어요. 아무리 아프다고 말해도 시어머니는 본인 하고 싶은 말만 하셨죠. 울컥 화가 차오르더군요. 평소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진 않았어도 양가 부모님 용돈을 똑같이 드리고 생일도 꼬박꼬박 챙겨드렸는데 왜 며느리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알 수 없었죠. 사람이 아프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매정할 수 있는지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아이고, 이젠 대놓고 대드는 거냐? 며느리가 아주 상전이다 상전이야. 집에서 매일 퍼질러 자면 나을 병도 안 낫는 법이다. 네, 어머님 말씀 잘 알아들었어요. 집에서 안 놀고 집안일이라도 할 테니 이제 신경 꺼주세요. 평소에 바쁘다고 큰할 일을 치더니 결국 이렇게 아프네. 앞으로 집안일 잘해라. 우리 아들 밥 굶기지 말고, 알았어? 어머니, 저 환자예요. 제가 매일 논 것도 아니고 아파서 잠깐 쉬는 건데 꼭 그렇게 말씀하셔야겠어요? 그래, 다 들었다. 다 들었어. 너 아프다며. 알겠으니까 빨리 나아라. 낭종, 그거 들어보니까 아픈 것도 아니라더라. 엄살은. 시어머니의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픈 것도 서러운데 엄살 부린다고 타박까지 들으니 화가 치밀었죠. 시어머니가 한바탕 난리를 치신 탓에 기가 다 빠지는 기분이었지만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건강해지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다른 일들은 몸을 회복한 후에 생각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았어요.
드디어 수술 날짜가 잡히고 남편에게 알렸더니 기다렸다는 듯 시어머니에게 또 전화가 왔어요. 병원에 오래 안 있지? 병원 좋은 거 아니다. 괜찮아지면 빨리빨리 퇴원해라. 네, 어머니. 빨리 퇴원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너 우리 아들 병원에서 재울 생각하지 마라. 출근하느라 힘든 애한테 병간호까지 시킬 생각하지 마. 내가 다 확인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 어머니, 저희 부부 아니에요? 저희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뭐? 너 얼마나 대단한 수술을 한다고 이 유난이야? 혼자 있을 수 있잖아. 네, 저 혼자 있을게요. 남편 고생 안 시킬 테니까 전화 좀 그만하세요. 아직 입원도 하지 않았는데 시어머니는 남편을 병원에서 재우지 말라며 큰 소리치셨어요. 시어머니 때문에 없던 병도 생길 것 같았죠. 극심한 스트레스가 계속되었어요. 회사를 그만두니 다른 곳에서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생기더군요. 저는 그 후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오면 모른 척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시누이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시누이에게 한마디 하려고 전화를 받자 시누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하더군요. 언니 아파요? 아니, 그러니까 몸 관리 좀 하지 그랬어요. 언니 바쁘다고 생색은 다 내더니 그러니까 이 사달이 나죠? 우리랑 여행도 좀 다니면서 쉬고 그랬으면 좋았잖아요. 어머님이랑 아가씨랑 여행 다닐 바에 출근하는 게 나았겠네요. 뭐라고요? 언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가족끼리? 아가씨도 그러는 거 아니죠? 사람이 아프다는 소리를 들었으면 괜찮냐고 먼저 물어보는 게 순서 아니에요? 나 놀리려고 전화했어요? 어떻게 어머님이랑 똑같이 말해요? 언니 왜 그래요? 걱정돼서 전화해준 사람한테? 아, 알았어요. 미안해요. 됐죠? 언니 이제 백수니까 푹 쉬세요. 이제 시어머니와 시누이한테 그런 연락을 받아도 별로 타격이 없더라고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겼죠. 일이 힘든 상황이라 큰 소리 쳐봤자 불리할 게 뻔했거든요.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전화가 연달아 온 다음 날 남편 얼굴이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남편이 반차를 내고 집에 왔어요. 남편은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더니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다며 고통스러워했죠. 병원에 가자고 했더니 잠깐 그런 것 같다고 하며 병원에 안 가겠다고 우겼어요. 결국 제가 남편을 데리고 병원으로 갔죠. 검사 결과 심장 판막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군요. 심장 기능이 원활하지 않다며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수술 후에도 계속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약물 치료를 받으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 남편은 결과를 듣고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평소 건강관리를 소홀히 했거든요. 앞으로는 계속 조심해야 한다는 말을 듣자 남편이 불안해 보였어요. 저는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와 시어머니께 남편 병명과 앞으로 주의할 사항을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으신 듯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듣고 계세요? 정확한 검사는 계속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내일도 검사 예약해놨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알았다. 그래, 너도 수고해라. 어서 쉬어라. 시어머니 목소리를 듣고 나니 남편이 더 걱정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은 약물 치료를 하면서 경과를 지켜본 후 수술을 결정하자고 했거든요. 다행히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 안심했죠. 그런데 시어머니의 태도를 보니 남편이 더 아픈 건 아닌가 불안해지더라고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굳게 먹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남편과 저 둘 다 아프니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했죠. 당신 겁먹은 건 아니지? 의사 선생님도 수술만 잘하면 괜찮다고 하셨잖아. 미리 겁먹지 말자. 우리 다시 건강해질 수 있어. 그래, 미리 겁먹지 말자. 사실 병원 다녀올 때까지만 해도 무서웠는데
당신 덕분에 힘이 난다. 우리 같이 잘 이겨내보자. 우리 같이 잘 이겨내자. 이번에 아프고 나면 이제 아플 일 없다고 생각해. 막막한 상황이었지만 낙담하고 싶지 않았어요. 치료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죠. 돈이야 다시 벌면 되는 거고 커리어는 다시 쌓으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남편까지 아프니 부담이 배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도 수술 날짜가 잡혔으니 빨리 수술 끝내고 안정을 취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충격적인 말을 하셨어요. 그날이 남편의 퇴사 날짜였거든요. 남편은 고민 끝에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했어요. 수술 후 회복 시간이 필요하니 마음 편하게 퇴사하는 게 낫겠다는 결론이었죠. 저도 남편의 선택을 지지했어요. 아플 때 푹 쉬는 것만큼 좋은 치료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이 마지막 출근을 한 날 저는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내일 수술을 위해 입원도 결정했고 안정을 취하려 침대에 누워 있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어요. 집에 있냐고 물으시길래 솔직하게 있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알겠다고 하시고 전화를 끊으셨죠. 그런데 잠시 후에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절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들의 시선을 받았죠. 아가씨, 어머님, 여기까지 오셨네요? 무슨 일이세요? 언니, 내일 수술한다면서요? 지금 장난해요? 우리 오빠도 수술해야 하는데 언니가 먼저 수술하면 우리 오빠는 누가 돌봐요? 시누이의 말에 당황스러웠어요. 아가씨, 남편은 약물 치료를 하면서 천천히 수술을 결정해도 된다고 하셨어요. 저는 통증이 심해서 당장 수술해야 하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수술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수술이 중요해? 내 아들 치료가 더 중요해. 너 지금 수술 미뤄. 우리 아들 어떻게 되면 네가 책임질 거야? 그럼 저 어떻게 되면 어머님이 책임지실 건가요? 언니, 지금 시어머니한테 무슨 말투예요? 사과하세요, 당장. 저는 사과할 수 없다고 했어요. 수술을 미룰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가방을 바닥에 내팽개치고 소파에 앉더니 저를 노려보셨어요. 네가 우리 아들한테 잘했으면 얘가 이렇게 아프지 않았을 거야. 이건 다 네 탓이야. 정말 황당했어요. 남편이 아픈 게 왜 제 탓이죠? 화내야 할 사람은 난데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화를 내고 있는 게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남편이 그렇게 걱정되면 아가씨랑 어머님이 돌보세요. 저한테 맡기면 불안하지 않으세요? 하루에 10번씩 전화하시려고요? 엄마, 언니 말하는 것 좀 봐. 내가 이 언니 싸가지 없다고 했잖아. 처음부터 기를 눌러놨어야 했는데 너무 봐줬어. 아가씨, 그 말 다 했어요? 누가 누구 기를 눌러요? 언니요, 언니. 지금 무서운 거 없죠? 시집살이 제대로 못해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때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남편은 상황을 보고 놀란 얼굴로 저와 시누이를 번갈아 보더군요. 시누이는 억울하다는 듯 눈물까지 글썽이며 남편에게 말을 꺼냈어요. 오빠, 몸 괜찮아? 오늘도 병원 가는 날이라며. 당장 내 차로 병원 가자, 응? 지금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야? 어머니랑 네가 왜 여기에 있어? 당연히 오빠 걱정돼서 왔지. 어서 병원부터 가자. 병원 갔다 와서 밥 먹으러 가자. 오빠 살 빠진 것 같아. 밥은 제대로 먹었어? 챙겨주는 사람도 없었지? 나는 지금 친정으로 갈 거야. 당신은 어머니랑 가. 가서 치료 잘 받고 수술 잘하고 보자. 언니, 우리가 한 말은 어디로 들은 거예요? 왜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나는 내일 당장 수술해야 하는데 남편을 돌볼 수 없으니 아가씨랑 어머님이 돌봐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저
먼저 가볼게요. 저는 가방 하나를 챙겨 집을 나왔어요. 친정으로 가는 내내 헛웃음이 터져나왔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너무 괘씸했어요. 연락도 없이 친정집에 오니 엄마는 놀란 눈치더라고요. 내일 수술이네가 왜 여길 왔어? 몸은 괜찮고? 엄마, 나 여기 좀 있을게. 내일 내가 알아서 병원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 봐. 무슨 소리야. 안 그래도 내일 시간 맞춰 병원 가려고 했어. 내일 엄마랑 같이 가자. 알겠지? 친정에 오니 비로소 쉬는 기분이 들었어요. 엄마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였죠. 아까 일이 꿈같이 느껴질 정도였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떠올리면 왜 이렇게 고생스럽게 결혼 생활을 이어가야 하나 싶었어요. 그래도 친정에 오니 불안했던 마음이 가라앉더라고요. 저는 다음 날 수술을 무사히 받고 엄마의 도움으로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몸을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아팠지만 점차 좋아지더라고요. 고통스럽던 통증도 사라져서 마음이 놓였어요. 엄마 앞에서 티는 내지 않았지만 사실 많이 무서웠거든요. 수술이 잘 끝난 것 같아 정말 다행이었죠. 시간이 지나고 남편도 수술을 잘 마쳤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지금은 안정기에 접어들어 몸이 많이 나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저를 데리러 친정으로 왔어요. 미안해. 어머니랑 소진이가 당신한테 못할 말을 했다며? 내가 중간에서 잘했어야 했는데 미안해. 당신도 아픈데 얼마나 힘들었겠어. 남편의 말에 응어리졌던 마음이 조금 풀렸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받을까 말까 고민하는데 남편이 먼저 어머니한테 잘 말해뒀으니 받아보라고 하더라고요. 나다. 몸은 좀 괜찮니? 아들이 아프다니까 내가 경황이 좀 없었어. 민수는 심장이 아픈 거잖니. 심장이 아프면 정말 큰일 난다. 네, 어머니, 잘 알겠습니다. 먼저 끊겠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에 웃음밖에 안 나오더군요. 내가 너무 심했다, 미안하다 하면 될 걸 또 변명을 늘어놓는 모습에 정말 진저리가 났죠.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더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날 남편에게 시댁과 연을 끊고 살겠다고 통보했어요. 남편은 처음엔 설득하려 하더니 제 강경한 태도를 보고 결국 아무 말 없이 밥만 먹더라고요. 진작 이렇게 살 걸. 속이 다 후련했어요. 저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번호까지 모두 차단하고 잠이 들었어요. 더 이상 그들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죠. 시어머니가 수술을 취소하고 남편을 돌보라고 소리치던 그 모습이 떠오를 때마다 정말 없는 정도 떨어질 것 같았어요. 더는 참지 않기로 마음먹었죠. 아프고 나니까 더는 남의 무례함에 장단 맞추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가 연락을 아예 받지 않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남편에게 전화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난감한 듯 제 눈치를 봤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전화를 하면 저는 무시하는 날이 반복됐어요. 정말 끈질기더군요. 전화를 받지 않아도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할지 뻔히 보였어요. 아들 잘 챙겨라, 아들 밥 먹여라, 아들 몸 관리 잘해줘라 등등 늘 같은 말이겠죠. 저는 시누이와 시어머니의 전화를 모두 차단하고 나서야 비로소 자유를 만끽할 수 있었어요. 전화만 안 받아도 살 것 같더군요. 그 모녀에게서 해방된 느낌이었죠. 하지만 그 자유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끔찍한 일은 명절 연휴에 벌어졌습니다. 저는 회복을 위해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집이 소란스러워졌어요. 거실로 나가보니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들어와 있었죠. 시어머니 품엔 보자기에 쌓인 음식들이 잔뜩 들려 있었어요. 전 시어머니가 사과하러 오신 줄 알았어요.
전화도 그만큼 안 받았으니 제 속을 눈치채셨을 거라 생각했죠. 아프니 음식을 들고 오신 줄로만 알았어요. 남편도 어머니에게 연락을 미리 못 받았던 건지 당황한 눈치였죠. 저는 시어머니가 든 짐을 받아들었습니다. 어머님, 이걸 다 들고 오셨어요? 무거우셨을 텐데 감사해요. 잘 먹을게요. 내가 이걸 너 먹으라고 들고 왔겠니? 우리 아들 먹이려고 온 거야. 네가 방구석에서 누워만 있으니까. 너 자고 있었니? 이러니 내가 안 올 수 있니? 그럼 그렇지. 잠깐 감동했던 제가 무색해지더군요. 시어머니에게 저는 그냥 없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대할 수 있나 싶었죠. 정말 화가 났어요. 내가 걱정하는 게 너겠니? 우리 아들이지. 언니, 지금 언니 때문에 엄마가 음식해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 진짜 웃기네. 식탁에 두세요. 제가 정리할게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냉장고를 활짝 열었어요. 냉장고를 한참 들여다보시더니 잔소리를 시작하시더라고요. 넌 주부라는 애가 냉장고를 이 모양으로 두니? 다시 정리해라. 언니, 이렇게 살림하면서 우리 엄마한테 큰 소리 친 거예요? 엄마한테 살림 좀 배워요. 이 꼴을 해놓고 무슨 살림을 한다고. 시어머니는 제 쪽은 보지도 않고 음식들을 냉장고에 넣기 시작했어요. 제가 손끝이 야무진 편이라 집 정리나 냉장고 정리는 잘하거든요. 냉장고로 트집 잡힐 줄은 몰랐죠. 도대체 뭘 어떻게 더 정리하라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미 냉장고 안은 깔끔했거든요. 시어머니도 그렇게 말해놓고 냉장고를 그냥 닫더라고요. 신우와 시어머니는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차라도 드리겠다고 했지만 제 말을 무시한 채 둘은 온갖 잔소리를 퍼부었어요. 그 자리에 더는 있을 수 없겠더군요. 시어머니가 저를 쳐다도 보지 않길래 그냥 방으로 들어가려 했어요. 그런데 신우가 제 손목을 확 잡아채더라고요. 어딜 들어가요? 또 잠이나 자려고요? 언니, 결혼도 안 한 내가 집에서 오빠 병수발 뜨느라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요? 아가씨, 팔부터 놔요. 아파요. 명절에 아프다는 핑계로 또 빠지려고? 그럴 생각하지 마요. 내가 오늘 언니 가만 안 둘 테니까. 속이 편하죠? 결혼 참 잘했다 싶죠? 아가씨, 말이 좀 심하네요. 그리고 함부로 삿대질하지 마세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신우는 삿대질을 하며 저에게 덤벼들기 시작했어요. 어이가 없었죠? 그런데 신우가 이렇게 난리를 치는 동안 시어머니와 남편은 그저 구경만 하고 있더라고요. 엄마, 내가 모시고 왔어요. 언니 몸 편하게 누워있는 거 보기 싫어서요. 연휴 내내 쉴 생각하지 말아요. 내가 지옥문 제대로 열어줄 테니까. 아가씨, 저도 아팠어요. 저도 환자였다고요. 환자가 환자를 어떻게 돌봐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지금까지 어머님이랑 아가씨한테 최선을 다했어요. 도대체 뭘 더 해야 해요? 자기 건강 관리를 못한 걸 왜 남한테 하소연해요? 언니가 언니 몸 관리를 못한 거잖아요. 자꾸 핑계대지 마요. 사람은 누구나 아플 수 있어요.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아프면 며느리 노릇 안 해도 돼요? 언니 할 일 나한테 떠넘기지 마요. 2번 아팠다가는 사람 잡겠네 진짜. 남편도 환자잖아요. 남편도 본인 건강관리 잘 못해서 아픈 거니까 아픈 게 당연한 거네요. 언니랑 오빠랑 같아요. 오빠가 아픈 건 언니랑 달라요. 도대체 뭐가 다르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신우는 끝까지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더군요.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고 화가 나 견딜 수가 없었어요. 신우의 행동은 점점 더 과감해졌고 저를 못살게 굴려고 작정한 사람 같았죠. 언니 때문에 나도 그렇고 우리 엄마도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지금이라도 언니 몫을 해요. 아가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뭐 하긴요? 언니 일 시키는 거죠? 언제까지 아프다고 헛소리 할 거예요? 수술도 다 끝났다면서요. 언니 사실 꾀병 부린 거죠? 수술까지 할 필요도 없었다던데? 아가씨, 아픈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내가 왜 꾀병을 부려요? 전 통증이 너무 심해서 수술한 거고요. 사람마다 증상도 회복도 다 다른데 내가 아프면 꾀병이에요? 아, 떽떽거리면서 되게 징징거리네. 신우는 신문지를 깔고 버너랑 프라이팬을 꺼내더군요. 정말 기가 막혔죠.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여기서 뭘 하려고요? 하루 종일 음식해요. 어디 갈 생각하지 말고. 내가 딱 지키고 있을 테니까. 아가씨 그만해요. 나도 남편처럼 환자예요. 대체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요? 내가 말했잖아요. 언니랑 오빠는 다르다고. 그리고 언니는 며느리잖아요. 똑바로 안 하면 나도 안 참아요. 신우는 저를 바닥에 강제로 앉히려 했어요. 저는 신우의 손을 뿌리쳤죠. 야, 새언니 대접받고 싶으면 빨리 해. 사람 성질 건드리지 말고. 신우는 신경질적으로 절 밀며 소리쳤어요. 저는 순간 밀려서 휘청거렸죠. 신우는 이때다 싶었는지 저를 바닥에 밀어버렸어요.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죠. 고개를 들어보니 시어머니는 넘어져 있는 절 보며 웃고 있었고 남편은 식탁에 앉아 가만히 보고만 있더군요. 무릎이 아팠어요. 바닥에 앉아 번호와 신문지를 보고 있는데 헛웃음이 나왔죠. 내가 왜 여기서 이런 꼴을 당해야 하나 싶었어요. 신우는 고소하다는 듯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누가 보면 죽다 살아난 줄 알겠어? 엄살 좀 그만 부려. 회사 때려치웠으면 됐지. 집안일도 안 한다고 징징거리긴. 아, 진짜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야, 뭐해? 전 붙이라고. 말귀 못 알아들어? 더는 이렇게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릎도 아프고 신우는 반말을 찍찍하며 저를 무시하는데 그걸 가만히 보고 있는 남편이나 비웃는 어머니나 모두 용서할 수 없었죠. 저는 눈앞에 보이는 신문지를 둘둘 말아 일어섰어요. 야, 너 지금 뭐해? 한 번 말하면 좀 바로바로 알아듣지. 아! 저는 둘둘만 신문지로 신우의 귀싸대기를 날렸어요. 그동안 쌓여있던 분노가 폭발했죠. 신우는 어이없다는 듯 저를 노려보며 미쳤냐고 바락바락 소리쳤어요. 야, 이게 진짜 미쳤나? 너 지금 나 쳤냐? 어? 그래, 쳤다. 억울해? 네가 하는 짓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그렇게 살지 마. 너, 내가 가만 안 둬? 신우는 제 머리채를 움켜쥐었어요. 저도 똑같이 신우의 머리채를 잡았죠. 우리는 머리채를 쥐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무슨 생각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그저 이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생각뿐이었죠. 남편이 저를 말리려고 했지만 저는 남편도 뿌리치고 신우의 머리채를 놓지 않았어요. 어머, 쟤 진짜 미쳤어. 그만해. 어머. 태어나서 그렇게 싸운 건 처음이었어요. 학창시절에도 친구랑 말다툼 한번 해본 적 없었거든요. 그런 제가 머리채를 잡고 싸우게 될 줄은 정말 몰랐죠. 있는 힘껏 신우를 몰아붙였어요. 신우도 지지 않고 제 머리채를 붙잡았죠. 그 순간 내 눈앞에 있는 이 사람과는 정말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다시 말리려 했지만 저는 신우를 놓지 않았어요. 싸우면서도 이 사람과 더 이상은 못 살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나? 안 나? 너 진짜... 엄마, 얘 진짜 미쳤어. 너는 안 미쳤고 먼저 건드린 게 누군데 내가 매일 당하고 있을 줄 알았어? 제가 신우보다 키가 한 뼘 정도 컸거든요. 덩치가 있다 보니 점점 신우가 밀리기 시작했어요. 신우는 여전히 저를 무섭게 노려보며 씩씩거리더군요.
그때 시어머니가 제 등을 팍팍 때리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손이 매운지 눈물이 찔끔 나올 정도였죠. 신우가 먼저 머리채를 놨고 저도 신우에게서 손을 뗐어요.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이 현실로 일어났다고 생각하니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드라마에서 싸우는 장면을 볼 때마다 왜 머리채를 잡을까 싶었는데 실제로 싸우는 상황이 되니 자연스럽게 머리채를 잡게 되더군요. 머리 전체가 얼얼했어요. 하지만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더 아팠죠. 내 편이 하나도 없는 이곳에서 참 오래도 버텼구나 싶었어요. 신우는 시어머니에게 쪼르르 달려가 눈물을 보이더군요. 너, 내 귀한 딸한테 뭐 하는 거야? 네가 감히 내 딸을 건드려? 얼른 손 놔.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시어머니 앞에서 신우를 때려? 엄마, 나 머리 빠졌어? 머리 많이 빠졌지. 쟤 진짜 미쳤어. 너 아주 배워먹은 게 없구나. 너는 부모님한테 시누이 귀싸대게 치는 법 배웠니? 어디서 버릇없이 시누이를 때려? 어머님도 교육 잘 시키세요. 어머님은 윗사람한테 이렇게 버릇없이 굴라고 가르치셨나 보죠? 기가 막혀. 얘 말하는 것 좀 봐. 너 지금 당장 나랑 네 시누이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 용서를 할지 말지는 너 하는 꼴 보고 생각해 볼 테니까.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해라. 어머님이 제대로 된 사고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아가씨가 저한테 반말하고 막말하고 저를 밀쳤을 때 하지 말라고 제지를 하셨어야죠. 너 지금 네 잘못은 없다는 거야? 네가 얼마나 열받게 했으면 얘가 이랬겠어. 네, 이렇게 나오실 줄 알았어요. 아가씨가 얼마나 열받게 했으면 제가 이렇게 했겠어요? 안 그래요? 뭐? 야, 너 엄마한테도 할 말 다 하네? 너 무서운 게 없구나. 넌 빠져. 시끄러우니까 그 입 다물어줄래? 신우는 놀란 듯 입을 떡 벌리고 저를 쳐다봤어요. 그 모습이 참 어이가 없었죠. 생각하면 할수록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행동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자기들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서 왜 저는 하고 싶은 말조차 하면 안 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갔어요. 며느리는 부당하고 타당하지 않은 일에 죄송하다고 눈물이나 흘려야 하는 존재인가요? 저는 더 이상 이런 막되먹은 집안과 상종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이렇게 원하시니 해드려야겠네요. 저 이혼할게요. 더 이상 이 집 며느리 안 할 거니까 이제 저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여보,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이혼이라니. 우리가 왜 이혼을 해? 이 꼴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우리는 이혼하는 게 맞아. 그만하자. 남편은 당황한 듯 저를 붙잡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죠.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친정으로 가기 위해 짐을 쌌어요. 잡히는 대로 가방을 챙겨 다시 거실로 나왔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여전히 저를 똑같이 노려보고 있었어요. 이혼하겠다고? 그래, 잘 됐네. 이혼해라. 시누이를 때려놓고 우리 집 며느리 행세하려고 했냐? 아이고, 속이 다 시원하다. 네, 저도 속이 시원하네요. 진작 이렇게 이혼했어야 했는데 그동안 왜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저 봐라. 끝까지 한마디도 안 지려고 하네. 아이고, 무섭다 무서워. 어머님, 결혼 생활 내내 저 무시하셨죠? 저 이 사람보다 돈도 많이 벌었고 모아둔 재산도 제가 훨씬 많아요. 아플 때도 남편한테 도움받지 않았어요. 다 제 돈으로 했다고요. 그런데 어머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 아들 혼자 돈 번다고 하셨죠? 시어머니는 놀란 눈치였어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이내 믿을 수 없다는 듯 혀를 찼어요. 이혼하면서 마지막 자존심은 세우고 싶었냐? 어디서 그런 거짓말을 해?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저도 이제 상관없으니까. 평생 그렇게 아들 앞길 막고 사세요. 그래, 빨리 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여보, 왜 그래? 내가 잘못했어. 어딜 간다는 거야?
당신 몸도 아직 안 좋잖아. 우린 진작 이혼했어야 해. 그동안 당신 아파서 이혼은 안 하고 살았는데 오늘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뭐 하냐? 아직도 안 나갔어? 얼른 문 닫아. 저는 미련 없이 그 집을 나왔어요. 남편이 주차장까지 따라 나왔지만 저는 단호하게 남편을 돌려보냈어요. 차를 몰고 친정으로 가는 내내 복잡한 기분에 울적했지만 친정에 도착하니 확신이 들더군요. 부모님도 말없이 제 선택을 지지해 주셨죠. 저는 이 이혼을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평생 후회 없는 선택으로 기억할 겁니다.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렸어요. 다시는 그 집 사람들과 얼굴을 마주할 일이 없다는 생각에 웃음까지 나왔죠. 저는 그렇게 그날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친정에서 몸을 빠르게 회복했어요. 수술 후에도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이 많았는데 그런 날들이 감쪽같이 줄어들었죠. 이 나이에 부모님의 관심과 애정 그리고 진심 어린 응원이 이렇게 큰 힘이 된다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바쁘다고 끼니 거르지 마라. 자, 이거 도시락 쌌으니까 정 대표랑 같이 나눠 먹어. 정 대표가 엄마 음식 좋아하잖아. 엄마, 피곤한데 뭘 이런 걸 싸. 나가서 사 먹으면 되는데. 그래도 싸주셨으니까 감사히 먹을게. 내일부터 도시락 싸지 마. 알았지? 알았어. 운전 조심하고, 알았지? 저는 회사에 다시 들어가는 대신 오랫동안 품어왔던 꿈을 실현하기로 결심했어요. 제 브랜드를 론칭하기로 마음먹었죠. 오래전 다녔던 첫 회사에서 마음이 잘 맞았던 선배이자 언니와 함께 시작했어요. 회사가 달라져도 우리의 우정은 변하지 않았죠. 이혼 후 가장 먼저 연락한 사람도 지금 엄마가 정 대표라 부르는 그 언니였어요. 절친한 친구와 함께 작게 시작한 액세서리 브랜드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이 왔어요. 언니와 저는 둘 다 패션업계에서 오래 일했기에 작은 액세서리들이 패션을 완성해준다고 생각했거든요. 좋은 품질의 액세서리를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였어요. 오래 일한 덕분에 주변에서 우리 회사를 알아봐주는 사람들도 많더군요. 덕분에 입점도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었고요. 걱정했던 것과 달리 먹고 사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았어요. 아직은 작은 사업체지만 직원은 우리 둘뿐이지만 열심히 일해서 회사를 키우고 싶었어요. 지금 제 가장 큰 목표는 회사를 성장시키는 거죠. 그렇게 다시 일을 하며 정신없이 지내던 와중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어요. 몇 번이고 전화를 받지 않았지만 끈질기게 연락을 하시더군요. 아가, 잘 있었니? 너 요즘 사업하느라 바쁘다며? 몸 관리 잘해라. 내가 한번 찾아가 봐야 하는데. 어머님이 왜 제 회사에 찾아오세요? 자꾸 전화하지 마세요. 번호 차단하려고 마지막으로 받은 거예요. 내가 사과를 하려고 연락했어. 아가, 너무 미안하다. 내가 왜 그랬는지 후회가 돼. 네 시누이도 지 오빠랑 똑같이 심장 판막 질환에 걸렸어. 시어머니의 말에 어이가 없더군요. 알고 보니 그 병은 시댁의 유전병이었더라고요. 전 남편의 할아버지도 같은 병으로 고생했다고 하시더군요. 시어머니는 그걸 뻔히 알면서도 남편이 아픈 건 제 탓이라며 뻔뻔하게 화를 내셨던 거죠. 헛웃음도 안 나왔어요. 어머님, 단순히 유전적 요인만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어머님, 천벌 받으신 거예요. 저한테 모질게 구신 만큼 아가씨가 고스란히 돌려받는 거니 그렇게 아세요. 그래, 내가 정말 죄를 많이 지었나 보다. 내가 미안해, 응? 아가, 부디 날 용서해라. 결혼 생활 내내 저한테 야, 너라고 부르셨던 분이 아가라고 하니까 참 낯서네요. 어머님, 저 어머님 사과 안 받아요.
용서할 마음도 없고요. 잘못은 내가 한 거잖아. 우리 민수는 아무 잘못이 없어. 내가 앞으로 잘할 테니 너희 살림 합치면 안 되겠니? 제가 왜 전 남편이랑 살림을 합쳐요? 저 지금 혼자서도 아주 잘 살고 있어요. 아니, 결혼 생활할 때보다 훨씬 행복해요. 저는 더 들을 말 없을 것 같아서 먼저 끊겠습니다. 통화 후 시어머니의 번호를 완전히 차단했어요. 며칠이 지나지 않아 이번엔 전 남편이 연락을 해오더군요. 남편은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지만 저는 단번에 거절했어요. 만날 이유도 없고 시간도 없었으니까요. 사실 당신한테 돈 좀 빌리려고 했어. 나 아직 직장을 못 구했거든. 그런데 치료비는 계속 나가고 소진이도 나랑 같은 병으로 고생하고 있어. 걔 지금 많이 아파. 그래서 어머니가 일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그 나이에 일하시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당신이 좀 도와주면 안 돼? 당신 정신 못 차렸구나. 내가 왜 너희 가족을 도와줘? 나 아플 땐 눈 하나 깜빡 안 하던 사람들이 나한테 도와달라고? 나한텐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내가 미안해. 내가 중간에서 잘했어야 하는데 정말 미안하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끝날 사이는 아니잖아. 아니, 이렇게 끝날 사이야. 당신이 양심이 있었으면 나한텐 돈 빌려달라는 말은 못했을 거야. 앞으론 다신 연락하지 마. 그 후 시댁 식구들 연락처를 전부 차단해버렸어요. 지금은 그 사람들을 제 인생에서 완전히 지운 채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주위에 나에게 악영향만 주고 독이 되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렇다면 제 사연을 듣고 빨리 그 사람들을 떼어내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아끼고 믿어주는 사람들과 행복하기에도 짧은 시간이잖아요. 더 이상 그런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지 않길 바라요. 지금까지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모두 행복하세요.